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3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황금 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에 육박한다. 어디까지 뻗나. 이제 뭐 슬슬 나오고 있죠. 우짜가 이거 강선우 건하고 나왔을 때 이미 한 명 특정해서 추가로도 한 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슬슬 해가지고 10명까지 늘어났다. 최소 9명에 더불어 국회들이 언급되고 있다. 예, 이거 특검 안 합니까? 이 특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특검 안 합니까, 이거를? 예? 또 경찰이 알아서 해가지고 뭐 수사 잘할 거라고 그런 뭉개는 겁니까? 특검 빨리 받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인천 강화군서 구제역 확인. 국내서 9개월 만에 발생이다. 살처분 축산 차량은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다. 야, 설 앞두고 그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고 그다음 또 구제역까지 터지네요.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 그다음에 소, 뭐 갈비하고 이런 거 가격 오르겠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그 미국산 소고기 사면 되죠. 이재명이 미국산 소고기 해가지고 수입 많이 하겠지. 예,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적어놨네. 한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재명이 뭐 미국산 해가지고 돼지고기도 수입하고 달걀도 수입하고 계란 수입도 하고 뭐 소고기도 수입하고 뭐 다 수입하면 되죠. 야, 뭐 잘하겠지 뭐. 예, 넘어가고요. 뭐 우리나라 뭐 식량 주권을 지킨다고 웃긴 소리하고 자빠졌고요. 예. SKT 해킹 피해자의 10만 원씩 보상 조정안을 불수용한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우짜도 받았던 그 유심칩 그거 그러니까 유심 그 교환 그걸로 퉁치겠다 이 소리네. 피해자, 저 별도 소송 거쳐야 된다. SKT는 신뢰 회복 조치 이어갈 걸. 뭐 그냥 유심칩 갈아치운 거 그걸로 뭐 퉁치겠다 이 소리네요. 네, 쿠팡 하는 것만큼 동급이라도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좀 뭐 좀 해봐라. 에? 쿠팡한테 하는 것처럼 좀 뭐 좀 해봐라. 여기 뭐 안 받는다잖아 지금 유심. 넘어갑시다. 뭐 우리나라 뭐 주민등록 번호부터 시작해서 다 뭐 공공재인데 뭐 공공재 글로벌 공공재인데 뭐. 예, 김정과 안렇더니 관세 협의 결론 없이 종결. 이거 뭐 번호 뻔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직 추가 논의 필요하다. 맨날 있다고 소리만 하고 앉아 있고, 집구석도로 오면 딴소리 하고 앉아 있고, 맨날 이런 거 아닙니까? 1시간요 회담 후. 1시간이면 사실상 뭐 회담이고 나발이 갈 것도 없는 거고, 2시간요 후속 협의. 예, 아믹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입장 강조, 특별법. 이 글라 처먹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특별법 왜 특별법으로 합니까? 특별법으로 아닙니다. 비준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금으로 해가지고 1년에 200억 달러씩 가지고 2천억 달러를 이거 쏘는 건데 무슨 특별법입니까? 특별법은 사기치고 자빠졌네 진짜. 서로 이해 제고하고 절충점 모색 계기다.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아주 그냥 의미 없는 말의 나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말의 나열이고요. 항상 그랬듯이 말만 많고 계기자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거 뭐 미 대부에서 그 뭐야 그 트럼프 관세 판결 나오는 거 그거 좀 기다린다는 느낌도 들고요. 하여간에 이거 계기자는 분위기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상대방이 트럼프라는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고요. 내부 전문가 미국 대북 억제 책임 한국에 빠르게 넘기는 건 위험하다. 뭐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차피 그 정책은 결정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니까 한국 영향 있어. 미국 확장 억제 신뢰 유지가 관건. 근원 후 확장 의제. 이걸 못 믿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 한국 핵무장 그 얘기가 벌써 20년이 후딱 넘게 그 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쪽에서 그나마 머리가 돌아간다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하며 미국이 지금 하는 거 방향, 미국의 정책 방향에 이런 걸 보고 한 20년 전부터 이미 해가지고 우리나라 핵무장 얘기가 슬슬슬 어디서부터 나왔다? 이 보수 쪽에서 보수 쪽 그쪽에서 그 전문가들 쪽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왜 나오냐? 이 확장 은제 맨날 그 구라치고 잡았지만 핵심은 딴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과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북한의 이 핵 무기, 그러니까 핵탄두, 핵폭탄을 갖다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거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한국 핵무장 그거를 갖다가 지금 말 나오는 거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팔아먹은 게 확장 억제 이겁니까? 근데 똑같아요. 확장 억제가 뭡니까? 해구산 아닙니까? 해구산. 우리가 지금 저 항구장 터지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뭘 제공해줬어요? 해구산을 제공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말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다 그래서 우리나라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 추세가 이거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이 추세가 자체가 그나마 좀 머리가 제대로 되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핵무장 얘기를 갖다가 한 지가 좀 됐어요. 우리 우짜개 쪽으로도 한 지가 무슨 뭐 한 20년 가까이 됐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답 없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북한의 핵무기라니 북한 핵무기. 북한 핵무기가 언제부터 개발했습니까? 예? 1차 핵실험한 게 언제예요? 한참 됐어요. 한참. 그러니까 뭐 이리 넘어가죠. 오늘 또뭐 케빈 워시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기 많으니까 뉴욕 증시 30% 넘게 폭락한 뭐 장중에 40% 넘게 폭락이죠. 뭐 폭락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대폭락이지 대폭락. 은값 충격파 하락 마감. 전부 다 어제 해가지고 전부 다죽 섰습니다. 예, 뭐 S&P 500은 예, 마이너스 0.43%. 예. 나스닥은 마이너스 0.94%. 그나마 증시는 좀 덜 떨어진 거고요. 지금 어제 금값, 은값 뭐 다 절단 났었습니다. 플래티늄 다 절단 났어요 어제. 그럼 뭐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죠. 자 보시면 금값입니다. 금값이 이틀 연달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닝 리포트 나오고 폭락하고 어제는 제대로 폭락했죠. 그나마 어제는 해가지고 하락폭을 갖다가 많이 줄여가지고 본전 비슷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어제 해가지고 케빈 워시 트럼프가 케빈 워시 지명한다라고 발표한 후에 해가지고 제대로 폭락 터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72% 2차트 기준이죠. 그래서 1온스에 4,854.19달러가 됐습니다. 5,000달러 붕괴됐죠. 예, 붕괴됐습니다. 아이고 어제 참 이틀 연달에 해서 원투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터지면서 해가지고 제대로 청산 이벤트 터지고 있다. 좀 이거 저 돈을 갖다가 잃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이간에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폭락 터진 게 이거는 저 은덩이 비하면 잽도 안 되죠. 은덩이는 보시면 뭐 장중에는 30% 넘게 터졌고요. 대폭락 났고 그나마 좀 하락폭을 좀 줄여 가지고 마이너스 27.29% 어마어마하죠. 우자가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어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1온스에 84.20달러가 됐습니다. 이제 좀 가격이 슬쩍 이래가지고 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 예? 이제 은값이 조금 이제 눈에 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털린 사람 목소리 말것 같은데 계좌 털린 사람 목소리 말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 되고요. 그 은값의 차트를 한번 옛날 걸 한번 보죠.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 꼭대기까지 찍었던 게 어디입니까? 여기 이래가지고 1980년 우리가 그 본 콘텐츠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헌트 형제 나오는 이거죠. 그 은시장 매집해가지고 은값을 갖다 다 해먹으려고 했다가 그 다음 폭락 터진 거 이게 유명한 헌트 형제로 대표되는 은 매집 사태 해가지고 1온스에 42.07달러까지 해가지고 1980년 1월 21일에 고점 찍은 후에 그냥 폭락 터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2011년에 해가지고 이때도 한번 고점 제대로 한번 찍었었습니다. 고점 48.584달러 해가지고 고점 찍은 후에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어떻습니까? 2015년까지 줄줄 흘러가지고 이게 13.695달러 이러면은 뭐 3분의 1 토막 이상 난 것 같은데 예, 이래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거 내려가서 예, 5.22달러 되죠. 이거는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동가리가 이거 뭐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은어의 경우에는요 한번 떨어지면 정말 그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은값의 경우 따라서 좀 전에 우짜가 뭐 은값 보고 뭐 80달러 좀 넘어가니까 그거 보고 우짜가 84달러인데 그거 보고 이제 좀 가격이 눈이 들어온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 뭐 84달러까지 떨어졌다 가지고 지금 들어가긴 그렇고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지금은 좀 보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렇게 우짜격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서부 텍사스유 한번 보시죠. 여기는 그동안 하도 저평가를 받아가지고 유가는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폭락 중에서도 그나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0.52%. 그래서 1배럴에 65.76달러. 우짜가 이거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초에 해가지고 저항선, 지지선 다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 심심하시면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이거 며칠 날 했더라. 하여간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이거 저 이란 건 때문에 좀 이렇죠. 예, 이란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짜계적으로 이란하고 한판 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우짜가 6개월짜리 차트인데요. 2023년 가을부터 그어지는 쐐기형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상단에 현재 딱 걸려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상단에 딱 걸려 있는데 아직 돌파는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우짜가 그래서 뭐 간단하게 퉁쳐가지고 뭐 한 70달러 넘어가면 70달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구조적으로 상승으로 반전될 거다라고 이미 며칠 뉴스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기서 해가지고 저항선 말씀드리면서 얘기 예상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해가지고 비트코인입니다. 간만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간만에 했다는 건 뭔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어제 해가지고 장중 해가지고 8만 1047.62달러 로가 그래 나오죠. 어제 장중에서 8만 1천 달러가 위협 받았었습니다. 우정현적으로 그 비트코인도 뭐 전에 해가지고 작년에 말에 해가지고도 좀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붕괴되죠. 그러면 정말로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진짜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있다. 타이밍이 있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트코인의 경우 어떻다? 어제 1시간도 안 돼서 시가총액 600억 달러가 증발됐고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 전체로 봐서는 30분 만에 7억 8천만 달러어치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청산이 확 돼버렸습니다. 이거 뭐 할만하면 지금 청산 이벤트가 계속 터지고 앉아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우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현재 미국의 세금 신고 시즌을 앞두고 있죠. 미국의 경우. 이런 가운데 위험 자산에서 현재 수십억 달러씩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빠져나간다 이래 되면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거, 이 베타 자산이라고 요즘 부르는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이런 이쪽에는 낙폭이 상당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짜견적으로 2026년 4월 이전, 그러니까 세금 신고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 비트코인이든 크립토든 이쪽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은 그냥 희망상에 불과할 것으로 우짜견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0.86%.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이 딱 돼버렸죠. 97.109. 이 차트 기준으로 97.109가 됐습니다. RSI 값도 바닥 뚫고 지하까지 갔다가 38, 뭐 이 정도 해가지고 30, 40, 뭐 밑으로 가지고 올라왔죠. 하여간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이 됐다. 우짜가 오늘 해가지고 케빈 워시하고 투기적 거래의 붕괴 뭐 이래가지고 소제목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좀 길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올랐다는 거 확인하시고 달러 인덱스가 0.86% 해가지고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습니까? 1.33% 24시간 동안 거침없이 우상향이죠. 1달러에 그래서 1450.83원 드디어 1450원을 다시 재탈환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달러 안 팔고 들고 있기를 여전히 그냥 킵하고 있기를 뭐 잘했다 뭐 이래 보면 되겠네. 지금 저 분위기가 만약에 또 달러가 상승으로 전환된다 하면은 야 참 이거 우리나라 워낙에 진짜 똥값 이게 진짜 골치 아프다 진짜. 뭐 어째 되겠죠. 뭐 이재명이 어째 해주겠지 뭐. 우짜는 기대를 하나도 안 합니다만. 자 오라봤으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산업 생산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죠. 한국의 산업 생산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마이너스 1.4%였는데 12월에 마이너스 0.3%로 이거 뭐 파지티브 테러토리는 그쪽으로 반전은 되지 않았지만 하여간에 상승해가지고 0 가까이로 상승했다 이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이 MOM 전월 대비로 보면 11월에 0.6%인데 12월에는 1.7% 해가지고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좀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YOY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15년 11월에 0.8%인데 12월에 0.5%로 요거는 감소했고요. 그리고 MOM 소매 판매 MOM 전월 대비는 11월에 마이너스 3.3%였는데 반전해가지고 12월에 0.9%로 상승했습니다. 증가했다고 해야겠네. 예, 그래 됩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화 보시죠. 엔화는 보시면
예,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그래도 낫죠. 우리나라 원화는 1.33% 싸졌는데 엔화는 1.09% 해가지고 싸지는 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덜 싸지는 거 돼가면서 1달러에 154.778 엔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또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일본 데이터가 발표가 됐으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전국적인 그 저 인플레이션율 CPI 데이터가 있고 또 도쿄 쪽 따로 발표하죠. 예, 그래서 도쿄 쪽에 나오는 CPI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봅니다. CPI 데이터에 앞서서 일본 실업률은 2025년 11월과 똑같이 12월에도 2.6% 나왔고요. 도쿄의 CPI 인플레이션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2%였는데 2026년 1월에 1.5%를 해가지고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가지고 2.0%로 나와있죠. 예, 근데 1.5%로 하락했고요. 도쿄의 코업 CPI 뭐 그런 물가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뭐 뺏겨서 하는데 그러니까 도쿄의 그런 물가 지수도 YOY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2025년 12월에 2.3%인데 2026년 1월에 2%로 하락했습니다. 요게 그래 코어입니다. 코어 CPI 이게 되죠. 그리고 도쿄의 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CPI도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2.3%인데 2026년 1월에 2%로 하락했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잘 뽑아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산업생산하고 또 말씀드려봅니다. 일본의 산업생산 이거는 예비 데이터입니다.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마이너스 2.2%였는데 12월에 2.6%로 플러스 영향으로 다시 반전되면서 증가했고요. 좀 많이 증가했죠?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를 해서는 11월에 마이너스 2.7%인데 12월에 마이너스 0.1%로 이것도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소매 판매는 YOY 2025년 11월에 1.1%에서 12월에 요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0.9%로 좀 많이 감소하면서 201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또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러니까 넉 달 만에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리고 소매 판매 전월 대비 MOM은 11월에 0.7%인데 12월에 이거는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0%. 전월 대비가 마이너스 2.0%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하여간에 12월에 마이너스 2.0%로 감소하면서 이것 역시 2025년 8월 이후 다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트럼프 패드 의장의 후원자 사위 워시 지명 금리 인하 지지 나옵니다. 금리 인하 지지하는데 왜 시장은 폭락이 나옵니까? 예,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뭐 따로 얘기한다는 거 했는데 따로 얘기한다는 게 누구냐면 그 리더라고 있습니다. 리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블랙락에서 그 일하는 사람인데 아주 뭐 자전적이라 해야 되나? 스스로 아주 뭐 별다른 학교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아주 실전에서 제대로 투자를 갖다 잘해가지고 그 블랙락에서 거의 뭐 책임자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력하다 이래 나왔었는데 갑자기 케빈 워시가 딱 나와버렸어요. 자 보면 매파 성향이지만 최근 금리 인하 주자 뭐 이래 나와있죠. 이래 나오는데 우자가 보기에는 요거는 좀 더 봐야 된다 봅니다. 뭐 트럼프 장인 후원자 뭐 이런 나오는데 이거야 뭐 이쪽 동네는 뭐 계속 하라고 있는 거고. 하여간에 뭐 이거 연합뉴스 찌라시 이거는 뭐 패스하고 우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케빈 워시 얼굴이고요. 우자가 말씀드리려는 게 소제목이 케빈 워시와 투기적 거래 붕괴가 되겠습니다. 왜? 어제 해가지고 대폭락 나왔으니까 은가 뭐 다 떨어졌잖아요. 플래티넘 뭐 등등 다 떨어졌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트럼프 취향에 맞는 리더라고 있습니다. 요입니다. 리더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블랙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취향에 맞고요. 실제로 그 폴리마켓 배팅에서는 이 사람이 초이스 될 거라는 배팅이 높았었습니다. 누구보다? 케빈 워시보다 더 높았는데 리더가 드랍되고 케빈 워시가 지명되었고요. 시장은 워시 지명을 안 좋은 소식으로 봤고요. 그래서 대폭락 나왔죠. 참고로 케빈 워시는 아들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 이 패드 미연준 이사를 역임하면서 2008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와 연락을 하는데 핵심 연락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흥미롭죠. 월스트리트하고 2008년 당시에 아주 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패드하고 그 월스트리트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해가지고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까놓고 보면 뭐 실제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이번에 트럼프가 조이스가 아주 우리가 보기엔 청개구리 또 짓이 한번 또 발동했다 그래 보는데, 하여간 넘어가서 트럼프는 2026년 5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고요. 워시는 인플레이션의 매파입니다. 매파. 인플레이션 매파. 뭡니까? 인플레이션 억제와 달러 강세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하고 정반대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라서 지난 수개월 동안 돈을 푸는 거, 돈은 푸는 거야. 돈은 막 온천지 다 푸는 거야. 라고 대표되는 릭 리더가 다음 패드 의장으로 초이스될 거라고 예상했던 투자자들과 정반대 인물이 초이스된 셈이 됩니다. 완전히 디비 쪼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워시의 지명 소식에 금, 은, 백금, 팔라듐, 구리, 주식판 모두 폭락 및 하락했고요. 36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36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전 세계 귀금속 및 금속 가격이 폭락해서 7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귀금속 가격 상승세는 단순한 시나리오에 기반했는데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를 주도할 인물을 의장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릭 리더입니다. 릭 리더. 이런 인물을 지명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달러 약세가 되면 법정화폐, 피아트 머니, 피아트 커런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귀금속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트레이더들, 투자자들 또는 트레이더들은 금속 가격이 계속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에 막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하여 차입금, 뭡니까? 빚이죠, 빚. 빚을 활용해 잠재적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매파로 알려진 워시가 지명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버렸죠. 트럼프의 청개구리 짓이 또 한 번 판때기를 흔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에 배팅했던 모든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예측이 틀렸음을 깨달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도에 나서야 되죠. 그리고 매도세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버렸는데, 매도 또는 투매는 일단 시작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버리지를 격렬하게 아주 빠르게 청산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우자가 이것도 봐놓고도 우자가 소개를 안 한 건데, 보시면 날짜가 1월 27일 뭐이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이 해가지고 비율 이리 나와 있고 이리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 좀 말씀드릴게요. 은행과 시장 조성자들은 선물 계약의 증거금 요건을 인상하면서 개미 투자자 또는 개미 트레이더들이 원치 않더라도 매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전날, 그러니까 하루 전,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틀 전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폭락 때 금속 시장이 동시에 그때 금속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위에 또 이거 증거금 더 올려버렸습니다. 하여간에 이거 우자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표는 이거는 1월 27일 거라는 거, 이걸 알고 계시고, 하여간 말씀드리면 1월 27일에 CME 시카고 거래소죠. 여기는 은선물 마진을 최대 47%까지 인상해서 초기 마진을 계약당 25,000달러에서 32,500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언제? 이거 1월 27일 날 이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올렸습니다. 언제? 미국 시간으로 1월 30일 어제 해가지고 52,000달러로 더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시카고 거래소에서. 자, 두 번째, 연간 상품지수 재조정에 따라 약 70억 달러 규모의 수동적 매도 패시브 셀링이 발생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변동성 급등 속에 유동성은 당연히 부족해졌고요. 이렇게 CME 이쪽에서 나온 거 이거 올리라는 거, 마진 해가지고 지금 선물 마진 올리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지금 마진 올린 거 등등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 매도는 선택이 아닌 강제적인 것이 되었고, 실물 공급 제약과 중국으로 대표되죠. 중국의 은수출 중단 통제 이렇게 되는데, 그 실물 공급 제약과 은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나타난데, 이거는 펀더멘탈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붕괴되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돈놀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CME 등등 여기서 한 이렇게
돈놀이를 이렇게도 한다는 걸 갖다 이번에 보여준 가운데 웃자든지 강제된 매도는 가격을 더욱 떨어뜨렸고 악순환 속에서 더 많은 청산을 촉발했지요. 이어서 터진 게 뭡니까? 케빈 워시. 예. 예, 이어서 터진 케빈 워시 지명으로 이래 매파적인 패드의 통화정책 기조가 예상이 됨에 따라 시장은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건데 받아들여야 되면서 그러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달러 강세는 모든 금속 가격 희망치를 낮추고 매수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속 가격이 몇 %씩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매도세는 더 거세졌지요. 상승분 중 상당 부분이 자금 조달, 즉 빚에 의해서 조달되었고 해당 자금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이번 주 주말의 이 이벤트였는 가운데 핵심은 뭐가 됐습니까? 금속 가격 하락이 또는 폭락이 펀더멘탈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부진에 이은 워시 지명이라는 추가 펀치에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에 모든 것이 뒤집히면서 패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달러 약세에 기반했던 투기적 거래가 모두 붕괴되었다. 이렇게 우짜개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짜가 조금 해가지고 첨언을 좀 해보면 요즘은요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갬블리 이 도박의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죠. 요즘은 상당히 희미해집니다. 근데 우짜 기준에서는요 이 투자는 소유고요. 소유, 물건을 가지는 소유. 그리고 도박은 우짜가 보기에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면 이 희망에 근거한 거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박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본 콘텐츠도 올리고 이랬습니다. 금과 은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해가지고 올리고 이랬는데, 그건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우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하시되, 이 도박은 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허접하지만.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스위스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갑자기 스위스가 왜 나오냐 이러겠지만 스위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달러 해가지고 이 달러 인덱스하고도 관련되는 게 이 스위스 프랑인데요. 어제도 우짜가 스위스 프랑 얘기도 좀 했고 이런데 다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스위스 프랑을 등장을 시켰구나. 이런 가운데 이 스위스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소제목은 스위스는 마이너스 금리 즉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이다. 이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문자가 일단은 차트 해가지고 빨간 줄을 쭉 껐는데 여기 스위스 4년 만기 스위스 국채 수익률이죠. 근데 이 앞에 보면 3년 만기부터는 전부 다 마이너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들어가 있죠.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4년물도 이제 마이너스에 잠기려고 준비 중이다. 이게 됩니다. 변동률이 28.57% 이래가지고 미친 듯이 나오고 이러는데 하여간 이거 4년물도 이제 마이너스에 접어들려고 한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글로벌 자금이 안전과 안정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로의 자금 흐름은 그런 분위기를 항상 그랬듯이 전에 2008 금융위기도 그렇고 잘 보여주는 곳이고요.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이 유지될지 인플레이션이 약세를 보일지 정치적 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지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 수익률까지 감수할 의향이 생기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 국채의 마이너스 수익률은 스위스 경제가 무너졌다, 붕괴했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이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스위스 국채 해가지고 4년물 해가지고 연간으로 해가지고 차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 국채의 마이너스 수익률 지금 뚝 떨어지고 이러죠. 마이너스 수익률은 스위스 경제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의 재등장 이래 다시 떨어지니까 재등장은 이전에도 이미 마이너스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의 재등장은 지금 당장 소득보다는 자본 가치 보존과 유동성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수익률 곡선의 형태도 중요한데요. 곡선의 형태가 어떤 겁니까? 이거죠. 예, 요렇게 되죠. 요렇게. 수익률 곡선의 형태도 중요한데, 만기가 짧은 이 스위스 국채의 경우, 그러니까 단기물이죠, 단기물. 단기물의 경우,
정책이 앞으로 전 세계 해가지고 금융 환경이 이렇게 되게 될 거다, 완화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 영의 기준선 0이 아닙니까? 이 밑으로 잠겼잖아요. 마이너스가 나 있고 있는 상태다, 이게 되고요. 반대로 만기가 긴 국채, 그러니까 장기 국채, 초장기 국채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묶어두는 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자를. 보상을 갖다가 줘야 된다. 약간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폭의 플러스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꼴랑 이거 얼마 됩니까? 이거 0.5%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돈을 안 주는 거죠. 이거 살짝 뭐 까놓고 봐서 뭐 30년 40년인데 0.5%도 안 된다. 돈을 갖다가 그냥 사실상 까놓고 말씀드려서 돈을 떼이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에 소폭의 플러스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강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1%도 아니고 0.5%도 안 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더 잦은 스트레스 상황을 조용히 예상하고 배팅한다, 이걸 갖다가 이 스위스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런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될 때 스위스는 돈이 몰리는 장소로 아주 그 전부터 항상 그렇듯이 작용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하고 똑같이 12월에도 3%로 나왔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는 11월에 0.2%인데 12월에 0.5%로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코 PPI 요거는 YOY 기준에서 2025년 11월에 3.1%인데 12월에 3.2%로 상승했고요. 조금씩 오르죠. 예, 좀 오릅니다. 그리고 MOM 코 PPI의 MOM 전월 대비는 11월에 0%인데 12월에 0.7%로 이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식품, 에너지, 그리고 무역을 제외한 PPI는 YOY 2025년 11월과 똑같이 12월에도 YOY는 3.5% 전월 대비로 3.5% 나왔는데 MOM 전년 대비가 YOY죠. 그리고 MOM 전월 대비로는 11월에 0.2%인데 12월에는 0.4%를 해가지고 상승했다, 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자가 보기에 워시를 갖다가 지배한 게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튀는 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꿈 해몽을 한번 해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미국의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줄어들고 있죠? 예,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3, 4분기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액이 3,370억으로 줄어든 가운데 이거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2008년, 이거 2008년 이거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대비 여전히 한 6배 정도 가까이 여전히 더 많은 상태입니다. 미실현 손실이. 참고로 은행들의 경우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미실현 손실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손실로 전환되고요. 바뀌고 대개는 채권, 그러니까 국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에서 이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금이 유출되거나 도매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경색되거나 차입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용 한도를 소진해 버리면, 그러니까 빚을 갖다가 빌린 사람들, 은행들의 경우 갑자기 유동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채권, 뭐 대표적으로 국채죠. 국채를 매각하거나 또는 시장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뭘 담보로 줍니까?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두 가지 안 좋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 이미 2023년에 미국 지역은행 자빠질 때 이미 확인했는 거죠. 어느 쪽이든 시장 가치는 더 이상 이론적인 기준이 아니게 되며, 그러니까 장부상 기준이 아니게 되며, 자신이 현재 가격으로 밸런스 시트에서 자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미실현 손실 이거 자체가 현재 가격으로 밸런스 시트에서 제외되면 자본이 타격을 입고 신뢰도는 약화되며 거래 상대방과 예금자들이 새로운 정보, 그것도 어떤 정보입니까? 부정적인 정보, 은행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정보, 여기에 반응하면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2023년에 지역은행 위기에서 연쇄로 뱅크런이 터지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듀레이션 문제가 조용히
지급 능력 및 신뢰도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취하는 조치가 뭡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미실현 손실을 장부로 쌓아놓는 거. 이거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시간을 벌고 유동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은행들은 안정적인 예금에 크게 의존하고 가능한 한 부채 듀레이션을 연장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만 그러고 있냐? 아니죠. 규제 당국과 패드, 미 연준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강제 청산이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은행들이 경기 순환 과정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이거죠. 이거 미실현 손실 회계 처리를 용인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전략 이 미실현 손실 관련해서 이 전체 전략은 유동성 수요가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 여기 회복 속도보다 빠르게 발생하는 순간을 피하는 데 있고요. 시간을 번다 이거죠. 예금이 유지되고 자금 조달이 가능한 동안은 손실은 미실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리스크를 이런 이 문제의 리스크를 갖다가 시간 벌기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리스크가 현실화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넘어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 소리죠.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되는 리그 카운트 말씀드립니다. 2026년 1월 30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오일 리그 카운트 그러니까 석유죠. 석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 411개에서 변동 없습니다. 뭐 변동 없이 줄거나 늘거나 변동 없었고요. 예상치가 근데 41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한 개가 줄었다. 뭐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토탈 리그 카운트 전체 해가지고 드릴링 숫자는 전주 544개에서 546개로 두 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산수가 나오죠. 천연가스에서 2개가 증가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3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